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이 차세대 정찰위성 아리랑 7호를 발사했습니다. 해상도 0.3m, 지상의 A4 용지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눈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코웃음 쳤습니다. 200kg짜리 소형 위성이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때 북한 동창리 발사장을 찍은 사진 한 장이 미국에 전송되자 백악관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온 거야? 한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놓친 것을 반도의 작은 나라가 먼저 발견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미국을 경악시킨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 분석관의 사연입니다. 72시간. 한반도 상공에 짙은 구름이 끼면 미국 대통령의 눈이 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둠의 시간이라 부르죠. 그 3일 동안 북한이 핵탄두를 옮기든 잠수함을 띄우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정찰위성도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북한의 숨소리를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마일스. 백악관 NSC에서 동북아 전략자산을 총괄하는 수석 분석관이었죠. 제 손끝에서 수십조 원짜리 키올 위성이 움직이고 제 보고서 한 장에 미 7함대가 출렁입니다. 저는 제가 신의 눈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2025년 12월 대한민국이 그 작은 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저는 언제나처럼 커피와 기밀 브리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1일 정보보고에 포함될 내용을 검토하고 국방정보국, 국가정찰국, 국가안보국에서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종류의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검은색은 일반 통화용, 빨간색은 기밀 통화용, 그리고 베이지색은 최고 등급의 보안 통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베이지색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나단. 존 스위니 제독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독님. 워싱턴은 아직 새벽입니다만. 제독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급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북한 신포 조선소 남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 덮개가 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구름입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키올 위성이 결정적인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너무 두꺼워요. 합성계 구레이더 위성으로는 형태만 겨우 파악할 뿐 실제 준비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강의 눈을 가지고 있었죠. 수십억 달러짜리 정찰위성 키올 시리즈는 이론상 지상의 신문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는 해상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날씨라는 원초적인 장벽 앞에서는 무력해질 때가 있었고 이성이 해당 지역 상공을 지나가는 제방문주기 사이의 공백은 언제나 전략가들의 악몽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공백을 어둠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독님. 국가정찰국과 협의해서 다른 자산을 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가용한 모든 스펙트럼을 동원해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남중국해 쪽도 긴장이 높아서 자산 배치가 빠듯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반도. 그곳은 제 경력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의 핵잠수함을 추적하던 젊은 분석가 시절부터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거쳐 이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을 동시에 상대하는 전략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언제나 제 모니터 중앙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지정하게 체스판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뢰밭을 감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동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한민국은 동북아 전략의 핵심적인 두 축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본 우주항공연 9개발 기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 수집 위성을 운용하며 저희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위성은 저희의 것만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유용한 보조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존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그들의 저력은 경이로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를 휩쓰는 K-팝과 K-드라마까지. 그들의 성공 신화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단골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들은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육군과 해군, 그리고 저희가 판매한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까지.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흠잡을 데 없는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영역에 들어서면 저의 평가는 냉정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주 클럽의 문을 두드리는 신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똑똑했으며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단순히 똑똑하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 실패의 경험,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로켓을 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쏘아 올립니다. 발사체, 이성체, 지상국, 데이터 처리센터, 암호화된 통신망, 그리고 수천 명의 숙련된 분석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이것이 바로 국가정찰국과 미 우주군이 반세기 넘게 구축해온 전략적 우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고서는 늘 흥미롭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은 참고 자료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체 발사체 누리호 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동맹국의 기술적 성취는 환영할 일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액체연료 로켓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군. 우리는 3턴 V 로켓으로 반세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것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던 세계에서는 냉혹한 현실이자 팩트에 기반한 평가였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 사무실의 젊은 분석가이자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계 미국인 리나 김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누리호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목표 궤도에 정확히 위성 모사체를 안착시켰어요. 오차 범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잘됐군, 리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축하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주게. 저의 관심은 온통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 항공모함의 훈련과 신포 조선소의 구름에 덮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쏠려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그저 동맹국의 경사일 뿐 당장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바꿀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의 다음 단계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랑 7호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리랑 7호에 대한 두꺼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다목적 실용위성 7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여 개발한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이 파일을 처음 검토했을 때 스펙시트의 한 부분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해상도 0.3m, 0.3m, 30cm. 이론상으로는 A4 용지의 긴 쪽 길이에 해당하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용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군사용 정찰위성의 영역에 근접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잠시 미간을 좁혔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스펙은 스펙일 뿐이지. 저의 회의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고 해상도는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위성의 실제 성능은 단순히 해상도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기의 왜곡을 얼마나 잘 보정하는지, 얼마나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지, 원하는 지점을 얼마나 자주 다시 촬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촬영이 가능한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아리랑 7호는 광학 위성이었습니다. 즉, 존 스위니 제독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름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능력입니다. 0.3m급의 초고해상도 이미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처리하고 분석하여 정보로 변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전 세계에 걸쳐 비밀 지상국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이미지 분석 시스템 프로젝트 메입은 같은 괴물 같은 인프라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정도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추었을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영토 주변을 커버하는 몇 개의 지상국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글로벌 작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셋째, 위성의 생존성과 보안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위성은 가장 먼저 공격받는 전략 자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위성 요격 미사일과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GPS 제밍 등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저희의 위성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암호화 통신, 기만체 발사 기능, 궤도 변경 능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200kg급의 소형 위성인 아리랑 7호가 이러한 우주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생각을 정리하여 아리랑 7호 파일 말미에 저의 공식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7호는 대한민국 자체의 국토관리, 재난감시 등 민간 수요 충족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임. 0.3m라는 명목상 해상도는 인상적이나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과 생존성 문제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전략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유용한 보조 자산이 될 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핵심 정찰 자산을 대체하거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지금 다시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했지만 그들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하여 미국의 안보에 작은 위험이라도 초래하는 것은 저의 직업윤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친구였지만 우주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통용되는 법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인 12월 1일, 아리랑 7호 발사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사 장소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 발사체는 이탈리아 아비오사의 베가시 로켓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조차 저의 편견을 강화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아직은 남의 로켓을 빌렸어야 하잖아. 진정한 우주 강국은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법이지. 그날 오후, 리나 김이 다시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 아리랑 7호 발사 관련 최종 브리핑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미 우주 MOU에 따라 공유된 정보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건네받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거 있나? 기술적인 부분은 지난번과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용 계획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첫 교신을 남극 트롤 기지에서 시도하고 이후 정규 교신은 대전 본원과 해외 지상국을 연동하여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AI 기반 자동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초기 버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AI 자동 탐지. 리나, 우리 국가정찰국이 그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 알지? 아마 기본적인 수준의 변화 탐지 정도일 거야. 용어는 거창하지만 실속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박사님, 그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특정 조건 하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짜증이 약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나,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실제 전장 환경은 변수로 가득 차 있어. 구름, 안개, 적의 기만 작전, 통신 두절. 이 모든 걸 뚫고 의미 있는 정보를 건져 올리는 게 진짜 실력이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똑똑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전쟁을 몰라. 우리는 지난 50년간 이 일을 해왔어. 수많은 실패와 희생 위에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걸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해. 제 단호한 말에 리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너무 과했나 싶었지만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가 걸린 일이었죠. 동맹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실을 오판하는 것은 전략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내일 발사는 지켜볼 건가? 제가 분위기를 바꾸려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제겐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국인이었지만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에게 아리랑치로는 단순한 인공위성이 아니라 조국의 성취를 상징하는 그 무언가였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일은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심포조선소의 위성사진이 여러 장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키올 위성이 며칠 전 겨우 구름 사이로 찍은 저해상도 흑백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이 제공한 이미지, 또 다른 하나는 민간 위성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구입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번갈아 확대하며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안경을 번갈아 쓰며 희미한 글씨를 읽으려는 노인처럼요. 각각의 사진들은 조각난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것은 형태를, 어떤 것은 여론을, 어떤 것은 전파 신호를 보여주었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진실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젠장, 결국 또 어둠의 시간인가. 그 순간 저는 내일 새벽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작은 로켓 하나가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확신과 오만의 성벽에 척 균열을 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워싱턴의 정오는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 밝음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오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의 해고록은 바로 그 눈부신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12월 2일 새벽 제 사무실 모니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생중계되던 그 발사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 2시. EUB 건물을 지키는 해병대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사무실은 여전히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개의 모니터는 커지지 않는 눈처럼 세계를 감시했고 식어빠진 커피 머그잔에서는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한반도 동해상의 두꺼운 구름층 아래 심포조선소의 침묵에 있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의 추가 화상 회의가 30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는 또다시 결정적인 정보 없음을 보고해야 할 터였습니다. 패배감과 무력감이 스며든 전략가에게는 최악의 보고였죠.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맨 끝 가장 작은 보조 모니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베가시 VV-25 비행,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발사 실황. 아, 맞다. 그거. 저는 거에 잊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아리안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유튜브 생중계 화면이었습니다. 리나 김이 퇴근하기 전 그래도 역사의 순간일지 모르니 띄워는 놓겠습니다. 라며 켜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발사탑에 고정된 베가시 로켓이 하얀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수없이 봐온 케이프 커네버럴이나 바이코누르의 발사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카운트다운 숫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0, 9, 8.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무심하게 그 장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동네 야구팀의 경기를 지켜보는 프로팀 스카우트의 심정이랄까요. 잘해봐라, 꼬마들. 우주로 가는 첫걸음은 언제나 숭고하지만 진짜 게임은 그 이후부터 시작된단다. 저의 오만함은 피로와 뒤섞여 끈적한 냉소주의가 되어 제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셋, 둘, 하나, 발사. 프랑스어 관제사의 외침과 함께 로켓 하단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렌지색 불꽃이 어둠을 찢으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냈고 육중한 로켓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이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소리 없는 유튜브 화면이었지만 저는 그 갱음을 아는 사람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천 톤의 추력이 대기를 찢는 그 원초적인 포효.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오만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조로운 이륙이군. 좋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발사 과정의 실패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일단 중력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로켓은 순식간에 검은 점이 되어 화면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든 것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야 하는 단 1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우주적 스케일의 군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다시 주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포 앞바다의 최신 기상 예측 모델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에도 구름이 거칠 확률은 15% 미만. 절망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때 보조 모니터에서 다시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페어링 분리 확인. 페어링 분리 성공. 로켓의 머리 부분, 이성을 보호하던 덮개가 양쪽으로 갈라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아리랑치로는 맨몸으로 우주의 진공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발사체의 성공은 아비오사의 성공이지만 이성 자체의 생존은 오롯이 대한민국의 기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발사 후 44분. 제 사무실의 시계는 새벽 3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용한 모든 정보감시 정찰 자산을 동원했으나 기상 악화로 인해 심포조선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정확한 상태 파악에 제한이 있음. 추가적인 합성계구 레이더 위성 통과를 대기 중이며 동맹국 자산과의 공조를 통해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 동맹국 자산. 저는 이 문구를 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맹국이란 사실상 일본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정보 수집 위성은 적어도 저희에게 합성계구 레이더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리랑 5호가 합성계구 레이더 위성이긴 했지만 해상도나 재방문 주기면에서 저희의 군사작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조 모니터의 생중계 화면이 기아나의 관제 센터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콘솔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고가 박힌 파란색 점퍼를 입은 한국인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스크린의 특정 데이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도 570km, 속도 정상, 위성 분리 시퀀스에 접근합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졌습니다. 목표 고도 570km 저궤도. 이제 곧 위성이 로켓의 마지막 단에서 분리될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탯줄을 끊고 처음으로 독립적인 생명체가 되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분리 시의 작은 충격 하나, 약간의 오차만으로도 위성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값비싼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성하던 보고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리 확인. 짧고 건조한 한마디. 그 순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점퍼를 입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조심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분리된 위성은 자체 동력으로 자세를 제어하고 접혀있던 태양광 패널을 펼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상과의 첫 교신에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성공적인 분리군. 일단은 축하할 일이지. 저는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의 긴장감이 모니터를 뚫고 제 사무실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단 몇 분 안에 결정된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느꼈던, 그러나 이제는 일상의 업무가 되어버린 그 초조함과 희망이 뒤섞인 날것의 감정. 그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발사 후 1시간 9분.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의 효의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존 스위니 제독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계속 주시하라는 원론적인 말만 남기고 통신을 끊었습니다. 허탈감에 의자에 몸을 기댔을 때 저는 여전히 켜져 있는 보조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기아나의 관제센터는 아까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리랑 7호의 예상 궤적과 함께 남극 대륙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트롤 기지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운영하는 남극 트롤 지상국. 아리랑 7호가 분리 후 처음으로 지상과 교신을 시도할 장소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초속 7.5km로 비행하는 작은 금속 상자와 교신을 시도하는 것. 그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주파수로 정확한 방향을 향해 손을 뻗어야만 잡을 수 있는 희미한 메아리. 저희는 이를 신호수신이라 부릅니다. 신규 위성 임무에서 가장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이죠. 신호수신 가능 시간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은 이제 거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중년의 연구원은 눈을 감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저는 지난 수십 년간 NSC와 국가정찰국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신호수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성공의 환호성보다 실패 후의 침묵에 더 익숙했죠. 안테나의 기계적 결함, 소프트웨어 버그, 예상치 못한 궤도 이탈. 변수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자체 글로벌 지상국 네트워크가 없는 나라에게는 더욱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지상국을 빌려 쓰는 처지였으니까요. 시스템의 완벽한 호환성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2, 1. 신호 수신 가능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격 측정 신호 연결을 시도합니다. 정적. 모두가 스크린에 데이터 스트림을 응시했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실패의 그림자는 짙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지. 첫 시도는 실패인가? 제 시도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호 잡혔습니다. 신호가 들어옵니다. 트롤 지상국과의 연결을 담당하던 오퍼레이터가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예쳤습니다. 원격 측정 신호 고정 확인. 안정적인 다운링크 수신 중입니다. 반복합니다. 아리랑 7호로부터 안정적인 다운링크 수신 중입니다. 그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아나 관제센터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주먹을 허공에 내지르며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고생이 단 하나의 신호로 보상받는 순간. 그 순수한 기쁨의 에너지가 워싱턴의 차가운 제 사무실까지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호성 속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첫 시도에, 그것도 해외 지상국을 통해 단번에 안정적인 신호를 잡아냈다고요. 이건 그냥 운이 좋다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것은 위성의 상태가 극도로 안정적이며 궤도 예측이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했고 지상국과의 통신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실력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냉혹한 기술적 성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베이지색 보안 전화를 들었습니다. 국가정찰국의 당직 상황실로 연결했습니다. 마일스 박사입니다. 혹시 R이랑 7호의 S밴드 원격 측정 신호 잡히는 거 있나? 수화기 너머의 젊은 장교가 잠시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NSC의 고위 관리가 새벽에 전화해 동맹국의 민간 위성 신호를 체크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주파수 감시 목록에는 없던 신호입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신호 확인됐습니다. 남극 상공에서 매우 깨끗하고 안정적인 신호가 잡혔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기본 원격 측정 데이터인데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개 완료, 배터리 충전 시작, 자세 제어 시스템 정상 작동.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저는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 속에서 환호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위로 제가 R이랑 7호 파일에 남겼던 코멘트가 겹쳐 보였습니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보조 자산.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저의 오만한 평가가 저들의 순수한 환호성 앞에서 조롱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틀 후 R이랑 7호는 정상 궤도 안착을 공식 선언하고 초기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애써 그 소식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저의 문제는 여전히 심포 앞바다의 구름이었고 R이랑 7호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학위성은 날씨 좋은 날의 사치품일 뿐 전천후 감시가 필요한 군사 전략가에게는 반쪽짜리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리나 김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R이랑 7호의 첫 번째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통은 초점 조절용으로 의미 없는 사막이나 바다를 찍어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대담하게도 파리 시내를 찍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파리,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도시의 모습. 저는 이런 사진을 하루에도 수백 장씩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별 감흥 없이 화면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선문 꼭대기의 조각상들, 상젤리제 거리를 오가는 자동차들. 해상도는 확실히 좋군. 0.3m라는 스펙이 거짓은 아니었어. 그런데 화면을 계속 확대하던 제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리나, 이 이미지, 뭔가 이상한데. 어떤 점이 말입니까? 너무 깨끗해.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보통 위성사진을 극한까지 확대하면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휘어지거나 색수차가 발생합니다. 대기층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한 아지랑이 현상이나 노이즈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촬영된 원본 이미지를 수십 단계의 복잡한 보정 알고리즘을 거쳐 분석 가능한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 눈앞의 이 이미지는 마치 그 모든 보정 과정을 이미 마친 최종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까지 중앙부와 거의 동일한 선명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원본 이미지 맞아?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보정을 거친 홍보용 이미지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본적인 기아 보정유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레벨 1R 단계의 원시 데이터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희 국가정찰국 기준으로도 후처리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초기 이미지라는 거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단순히 렌즈의 해상도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카메라의 광학적 안정성, 이미지 센서의 노이즈 억제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성의 자세를 마이크로초 단위로 제어하는 포인팅 안정성이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흐릿하게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초속 7.5km로 비행하는 위성에서 지상의 30cm 물체를 흔들림 없이 찍어냈다는 것은 그 위성이 거의 완벽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어 기술을 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리나에게 돌려주며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 말했습니다. 흥미롭군. 리나, 지금부터 자네에게 비공식 임무를 하나 주지. 아리랑 치료에 적용된 모든 기술을 파헤쳐봐. 특히 이미지 처리 파이프라인. 그들이 사용하는 보정 모델, 센서의 종류, 자세 제어 시스템의 구동 방식까지. 우리 쪽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봐. 이건 단순한 민간 위성 프로젝트가 아닐 수도 있어. 리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녀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길고 지루한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괴롭혔던 것은 신포 앞바다의 구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편견이라는 더 짙은 안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동쪽에서 날아온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작은 빗줄기가 그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오만한 정오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만든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별의 등장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내를 찍은 첫 번째 이미지가 던진 충격은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워싱턴의 거대한 관료주의와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그 파문은 금세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국방정보국의 북한 미사일 활동 분석 보고서를 읽고 오후에는 미 우주군과 중국의 대위성 무기 개발 동향에 대한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제 관심사 목록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인상적인 기술이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저의 초기 판단은 아직 유효했습니다. 광학 위성은 구름을 뚫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방어 논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사건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한반도 서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북한의 주요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 위성 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날씨였습니다. 겨울철 서해안에 자주 발생하는 짙은 해무와 낮은 구름이 발사장 전체를 며칠째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자부심인 키올 크리스탈 위성은 발사장 상공을 몇 번이나 지나갔지만 두꺼운 구름 담요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합성계 구레이더 위성이 보내온 레이더 영상은 발사대 주변에 몇몇 대형 차량과 구조물이 증설되었다는 막연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그것이 실제 발사 준비인지 아니면 저희의 눈을 속이기 위한 기만 활동인지 판단할 근거를 주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통령은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라고 지시했지만 저희는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를 종합하며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리나 김이 거에 뛰어오다시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을 잃은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박사님, 나왔습니다. 동창리입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짙은 구름이 찢어진 아주 작은 틈새 사이로 마치 신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것처럼 서해 위성 발사장의 핵심부, 즉 발사 패드와 조립동 건물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건 새로운 형태의 액체연료 엔진 테스트 스탠드잖아.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수직 엔진 시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연료 공급 차량과 원격 측정 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성 발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신형 고출력 엔진의 연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찾던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리나를 보았습니다. 이 이미지, 출처가 어디지? 맥사, 에어버스. 민간 위성업체들이 가끔 운 좋게 이런 결정적 한 방을 잡아내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들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리나 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이 이미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공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찍은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리랑 7호? 광학위성이 이 지독한 구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진을? 말도 안 돼. 이 정도 구름이면 광학위성은 무용지물이야. 이 틈새가 열려있던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위성이 정확히 그 타이밍에 그 위를 지나갔다는 건가? 그건 천문학적인 확률이야. 저의 상식과 경험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위성은 정해진 궤도를 돕니다. 특정 지점 상공을 통과하는 시간은 몇 달 전부터 계산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거치는 순간을 예측하고 그 시간에 맞춰 위성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리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제 반론을 갈랐습니다. 박사님, 그게 바로 제가 지난 2주간 파헤쳤던 것입니다. 아리랑 7호는 단순히 사진만 잘 찍는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위성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위성에는 고기동성 자세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위성들이 목표 지점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렌즈만 까딱거리는 수준이었다면 아리랑 7호는 위성 본체 전체를 순간적으로 비틀고 회전시켜 촬영 각도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흥분한 젊은 분석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전문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보통 위성은 자신의 바로 아래를 찍을 때 가장 높은 해상도를 얻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찍을수록 해상도는 급격히 떨어지죠. 그런데 아리랑 7호는 위성을 최대 30도까지 기울여서 촬영해도 해상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이미지 보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꼭 목표 지점의 정수리 위를 지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군. 그렇습니다. 위성의 궤도는 동창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을 지나가더라도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동창리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촬영 가능한 범위와 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들은 이걸 이벤트 기반의 신속 대응 촬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벤트 기반이라고.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 세계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모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동창리 상공의 구름에 아주 잠시 약 3분간 틈새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가장 가까운 궤도를 지나가던 아리랑 7호에 실시간으로 명령을 전송한 겁니다. 지금 즉시 자세를 틀어 동창리를 촬영하라고요. 아리랑 7호는 명령을 수신하고 단 몇 초 만에 자세를 변경해 정확히 그 3분의 골든 타임 동안 이 이미지를 촬영해낸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였죠. 저희는 지난 수십 년간 더 높은 해상도, 더 큰 위성,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물량과 스펙으로 어둠의 시간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위성을 더 똑똑하고 더 민첩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즉 운용의 묘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정해진 항로로만 움직이는 전함이었다면 그들은 작지만 빠른 코르벳함처럼 예측 불가능한 항로로 움직이며 적의 허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나가 내민 태블릿의 이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름의 틈새로 드러난 발사장. 그 이미지는 더 이상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의 오만한 전략가에게 보내는 한국인들의 조용한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곳, 우리가 보고 있다. 동창리 이미지 사건은 NSC 내부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은 정보의 정확성에 만족했지만 그 정보의 출처가 한국의 아리랑 7호라는 사실에 몇몇 고위 관료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국가정찰국과 국방부의 고위급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다거나 결과적으로 얻어 걸린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리나 김과 함께 비밀리에 팀 알파라는 이름의 비공식 분석팀을 꾸렸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단 하나, 아리랑 7호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그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하는 모든 자료는 물론 우리 정보기관이 감청하는 아리랑 7호의 통신 데이터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놀라운 사실들을 연이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단순히 사진만 찍는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측 불가능한 궤도 수정을 감행했고 특정 지역을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하는 스테레오 촬영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지하 벙커나 위장된 시설의 높이와 규모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상 촬영 능력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한 지점을 약 90초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90초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동식 발사대가 동굴에서 나와 발사 준비를 하거나 잠수함이 부두를 떠나는 장면을 포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가진 위성은 극소수의 최첨단 군사정찰위성, 코드명 미스티 같은 전설적인 존재들 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불과 200kg짜리 소형 위성으로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리나가 흥분된 표정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패턴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리랑 7호의 움직임 말입니다. 패턴. 그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패턴이 있다고. 네, 혼자서는 불규칙해 보이지만 다른 위성과 함께 보면 다릅니다. 바로 아리랑 7A호와 함께요. 아리랑 7A호. 아리랑 7호와 쌍둥이 위성으로 7호 발사 후 약 6개월 뒤에 발사될 예정인 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나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발사되지도 않은 위성이랑 무슨 패턴을? 아, 죄송합니다. 박사님. 제가 용어를 혼동했네요. 정식 명칭이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부르는 프로젝트명입니다. 아리랑 7A호는 광학 위성이 아닙니다. 합성계 구레이더 위성입니다. 한국이 현재 운용 중인 아리랑 5호를 기반으로 성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레이더 위성이죠. 리나는 모니터에 두 개의 궤도를 띄웠습니다. 하나는 현재 아리랑 7호의 궤도, 다른 하나는 아리랑 5호의 궤도였습니다. 보십시오. 아리랑 7호가 특정 목표 지역을 지나가기 약 30분 전, 항상 아리랑 5호가 먼저 그 지역을 스캔하고 지나갑니다. 마치 정찰조처럼요. 아리랑 5호의 합성계 구레이더 데이터는 해상도가 낮아 구체적인 식별은 어렵지만 구름 아래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아닌지는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없던 대형 차량이 나타났다거나 지형이 미세하게 바뀌었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리랑 5호가 이 변화를 감지하면 그 정보가 즉시 대전의 지상국으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지상국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리랑 7호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플랜 B 구역은 무시하고 플랜 A 구역을 집중 촬영하라. 특히 이 좌표를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하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 지역에 구름이 껴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상 예측 모델을 돌려 가장 구름이 얇아지는 순간을 찾아내 그 타이밍에 맞춰 촬영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저는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꿈꿔왔던 다중위성통합 운용체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합성계 구레이더 위성이 먼저 넓은 지역을 훑으며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내면 고해상도 광학위성이 그 점을 정밀하게 확대하여 선과 면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 저희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블랙잭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2개의 위성, 그것도 신형과 구형 위성의 조합으로 그 개념을 이미 실전에서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리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리랑 7A호, 그 차세대 합성계 구레이더 위성까지 발사되어 이 시스템에 합류한다면 어떻게 되지? 리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사님, 동북아시아에서 저희의 어둠의 시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구름이 끼든 밤이 되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말이죠. 리나의 마지막 말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어둠의 시간의 종말. 그것은 저희가 수십 년간 추구해온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저희가 아닌 저희가 보조자산 정도로 얕보았던 동맹국이 먼저 달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의 6개 모니터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세계를 향한 저의 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저의 시야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멍청한 창문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베이지색 보안 전화를 들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직통 라인이었죠.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장관님, 조나단 마일스입니다.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지금 한반도에 대한 정보 우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스판의 플레이어이고 한국은 그저 우리 옆에 서 있는 유용한 폰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저희 모르게 자신들만의 새로운 체스판을 만들고 있었고 이제 그 판 위에서 저희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동창리 사건과 아리랑 7호와 5호의 연계 운용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 속에서 내지르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희의 보조의 눈이 아닙니다. 장관님. 어떤 면에서는 이미 저희의 눈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7A호까지 궤도에 올라가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때가 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저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내주는 이미지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동북아의 하늘을 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은 제 말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마일스 박사. 자네의 그 새로운 체스판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이건 백악관 전체가 알아야 할 문제 같군.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 그 이름은 더 이상 인상적인 기술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북아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손의 움직임을 간신히 따라가기 시작한 뒤늦은 플레이어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해고록의 이 부분은 패배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유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밤새리나 김과 함께 작성한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선, 아리랑 7호 7AO가 동북아 정보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평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정보감시 정찰 자산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고품질 정보 생산 능력을 갖춘 능동적 행위자로 진화했으며 이는 기존의 한미 정보 공유 체계 및 동북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우리가 이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북아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우리의 동맹국에게조차 정보적 소유를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전략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국방장관을 거쳐 즉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되었고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 리스트윙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에 호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NSC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회의였습니다.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인 마르코 루비오 장군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국가정찰국 국장인 크리스토퍼 스콜세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의 맨끝, 발표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청문회에 끌려 나온 증인 같았죠. 자, 마일스 박사. 당신의 보고서는 아주 흥미롭더군. 루비오 보좌관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양없이 건조했지만 그 흥미롭다는 단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한국이라는 동맹국에게 정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당신의 입으로 직접 설명해 보시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스펙부터 시작해 파리 시내를 찍은 첫 이미지의 기술적 의미,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창리 발사장을 포착해낸 이벤트 기반 신속 대응 촬영의 실체, 마지막으로 아리랑 5호와의 연계를 통한 다중 위성 통합 운용 개념까지.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국가정찰국 국장 크리스토퍼 스콜세였습니다. 그는 정찰위성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이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일스 박사, 당신의 분석은 몇 가지 과장과 논리적 비약에 기초하고 있어. 스콜세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첫째, 동창리건은 명백한 행운이요. 수많은 변수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 그것을 한국의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요. 둘째, 그들이 구형 합성개구레이더 위성과 신형 광학 위성을 연동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T-Q 전략의 조악한 모방에 불과하오. 우리의 시스템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와 AI 기반의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초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것은 여전히 대전의 지상국에서 사람이 판단하고 수동으로 명령을 내리는 수준일 거예요. 속도와 신뢰성 면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란 말이오. 그는 저를 거의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마일스 박사. 당신은 하드웨어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 그들의 200kg짜리 소형 위성은 우리의 수톤짜리 키올 위성과 비교하면 장난감 수준이요. 연료도, 통신 대역폭도, 생존성도 비교가 안 되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전파 방해만으로도
언제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취약한 자산이란 말이오. 그런데 그런 장난감 때문에 우리가 정보 우위를 상실할 위기라니. 이건 기우를 넘어 우리 시스템에 대한 모독처럼 들리는군. 스콜세 국장의 발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그의 편으로 돌려놓았습니다. CIA 국장과 국무부 차관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국가정찰국의 판단은 곧 진리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NSC의 담당관이라 해도 수십 년간 우주 정보 분야를 지배해온 거대한 제국의 수장 앞에서 제 주장은 젊은 치기 어린 반란처럼 비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제 논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과대평가한 것일까요? 제가 리나 김의 애국심에 동화되어 객관성을 잃은 것일까요?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들의 위성은 작고 시스템은 조악하며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주 동창리에 구름이 꼈을 때 당신의 그 위대하고 비싼 위성들은 뭘 했소? 스모킹건을 찾아낸 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아니라 마일스 박사가 말한 그 장난감이었소. 이건 팩트요. 국방장관의 직설적인 한마디에 스콜세 국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기상 조건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 때문이지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오. 바로 그거요.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전쟁은 원래 통제 불가능한 변수투성이요. 우리는 항상 최상의 조건에서 싸울 수 없소. 중요한 것은 결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못 본 것을 한국은 봤소. 마일스 박사의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누가 더 비싼 장난감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손에 넣는가 하는 것이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그 한 번의 전투에서 한국에게 패배했소.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단 말이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충돌하는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한쪽은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으로 뭉친 기존의 권력, 다른 한쪽은 냉혹한 결과를 중시하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세력의 충돌을 촉발시킨 태풍에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비오 보좌관은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양쪽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어. 스콜세 국장, 국가정찰국은 마일스 박사가 제기한 모든 기술적 사안에 대해 열흘 내로 공식적인 반박 또는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마일스 박사, 당신은 그동안 한국 측과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체스판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해보시오.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단순히 자국 방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야심이 있는 것인지. 회의는 그렇게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견고했던 성벽에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균열은 아리랑 7호라는 작은 쐐기가 박힘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저의 오랜 비공식 채널 중 하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으로 지금은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동북아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박 교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서울의 권력 핵심부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조지타운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군, 조나단. 자네 얼굴이 꽤나 수척해졌어. NSC 일이 역시 힘든가 보지. 박 교수는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잡담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리랑 7호, 정말 대단하더군. 특히 동창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소. 박 교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격이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우리의 하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싶다는 소망.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단순한 소망이 아니지 않소. 당신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더군.
이벤트 기반 신속 대응.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위성.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가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나단, 바둑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체스와 비슷한 동양의 보드게임 아닌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 체스는 왕을 잡기 위해 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모시키는 전투의 게임이야. 하지만 바둑은 왕이 없어. 대신 더 많은 집을 짓고 세력을 넓혀가는 영향력의 게임이지. 바둑의 고수는 당장 눈앞에 돌 몇 개를 잡는데 연연하지 않아.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 돌 하나를 놓음으로써 판 전체의 흐름을 바꾸지. 우리는 그것을 대세점에 둔다고 말하네. 그는 커피 스푼으로 테이블 위에 가상의 바둑판을 그렸습니다. 당신들, 미국은 체스의 초고수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의 왕을 위협하지. 당신들의 키올 위성은 체스의 킹과 같아. 강력하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킹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돌들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만 했어. 어떻게 하면 이 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가 예상치 못한 대세점에 우리의 돌을 놓아 판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 저는 그의 말에 숨을 죽였습니다. 아리랑 5호가 구름 아래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상대의 약한 곳을 찔러보는 첫 번째 돌이야. 기상 예측 AI가 구름의 틈을 찾아내는 것은 싸움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하겠다는 선언이지. 그리고 아리랑 7호가 순간적으로 자세를 틀어 결정적인 사진을 찍어내는 것은 바로 그 대세점의 마지막 돌을 놓아 승부를 결정짓는 신의 한 수 같은 걸세. 그렇다면 당신들의 목표는 대체 뭐요? 단순히 북한을 감시하는 것 이상인 것 같은데. 박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물론 생존이지. 우리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봐야만 진짜 안보를 이룰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 목표도 있어. 그것은 바로 균형을 만드는 걸세. 균형. 그렇다네. 지금까지 동북아의 정보는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의존해왔지. 당신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당신들이 해석해주는 대로 믿어야 했어. 우리는 고마운 동맹이지만 때로는 답답한 어린아이 취급을 받기도 했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눈을 가졌어. 우리는 이제 당신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테이블에 앉아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분석하고 함께 판단할 수 있게 된 걸세. 이것은 당신들의 패권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 지역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새로운 균형추 역할을 하려는 것이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NSC 상황실에서 그토록 설명하려 했던 것, 그러나 스콜세 국장 같은 이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의 본질을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저희를 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아리랑 7호는 그 선언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박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적 우위나 정보 패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파트너십으로의 전환. 저는 리나 김과 함께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달랐습니다. 동맹의 진화, 아리랑 7호 이후의 한미 우주 안보 협력 방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리랑 7호와 향후 발사될 7A호를 미국의 정찰위성 네트워크의 준회원 자격으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위성을 저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벤트 기반 신속 대응 시스템과 저희의 글로벌 감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죠. 한국이 한반도 주변의 대세점을 찾아내면 저희가 가진 글로벌 자산으로 그 주변의 더 넓은 세력을 분석해주는 방식. 체스의 킹과 바둑의 돌이 함께 두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협조였습니다. 둘째, 국가정찰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의 정보융합센터를 서울에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의 분석가들이 한 공간에서 아리랑 위성과 미국 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동 생산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한국의 차세대 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미국이 기술 및 자본을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대신 그들의 기술을 저희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성장하고 잠재적인 기술 유출이나 독자 노선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NSC 내부는 물론 국방부와 국무부, 심지어 국가정찰국 내부의 일부 개혁파들에게까지 조용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스콜세 국장과 같은 강경파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미국 정보 주권의 포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역시 스콜세 국장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가 보여준 작은 빗줄기는 저의 완고했던 세계관을 녹여내렸고 박 교수가 말해준 바둑의 철학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화였습니다. 1등이 2등을 밟고 올라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1등과 2등이 힘을 합쳐 3, 4, 5를 만들어내는 플러스섬 게임으로의 전환. 저는 그 전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미국의 미래가 그 전환에 달려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워싱턴의 낡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이 새로운 현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저의 싸움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보고서, 동맹의 진화는 워싱턴의 조용한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NSC 회의실은 마일스파와 스콜세파로 불리는 두 세력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스콜세 국장은 국가정찰국의 막강한 영향력과 의회 내 보수파 의원들을 동원해 제 제안을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자 미국의 기술 주권을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가 한국 측의 로비나 감언이설에 넘어간 결과물이라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 예외주의와 기술적 우위에 대한 믿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은 변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변화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주저했습니다. 제 제안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었죠. 국가안보보좌관 루비오 장군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자네의 비전은 흥미롭지만 너무 이상적이야. 이 도시는 이상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크리스토퍼 스콜세 같은 사람들을 침묵시킬 더 확실하고 압도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들의 시스템이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네. 대체 불가능성의 입증.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가진 세계 최강의 정보 자산을 능가하는 아리랑 7호만의 고유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회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기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아리랑 7호가 발사된 후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하여 극도로 우려스러운 첩보가 포착되었습니다. 영변 핵단지 내의 오예미 원자로에서 사용 후의 연료봉 인출 작업이 임박했다는 징후였습니다. 이는 플루토늄 추출, 즉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 확보의 첫 단계였습니다. 이 작업을 막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였지만 문제는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저희의 정찰위성 통과 주기를 정확히 계산하고 교묘하게 그 사이에 어둠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스콜세 국장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국가정찰국의 진가를 보여주겠다 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가용한 모든 키올 위성과 차세대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의 궤도를 미세 조정하여 영변 상공의 재방문 주기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시간에 한 번꼴로 영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례 없는 수준의 집중 감시 태세였습니다. 보시오, 마일스 박사.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바둑돌 몇 개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의 격차란 말이오. 스콜세 국장은 상황실에서 저를 향해 조소 섞인 미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박 교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바둑의 고수는 판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감시 작전이 시작되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국가정찰국의 위성들은 수백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쏟아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로 건물 주변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스콜세 국장은 우리의 압박 감시에 놈들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사무실에 리나 김으로부터 긴급 통신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은 게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여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그녀가 보내온 데이터를 제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영변 핵단지의 적외선 이미지였습니다. 아리랑 7호의 주력은 광학 카메라였지만 보조적으로 탑재된 고성능 적외선 센서는 저희의 구형 적외선 위성보다 훨씬 뛰어난 해상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자로 건물, 냉각탑, 주변 건물들의 열 분포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내온 것은 단순히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아리랑 7호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영변을 촬영한 5장의 적외선 이미지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미세한 온도 변화를 AI로 분석한 시계열 열 지도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원자로 건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자로에서 약 500m 떨어진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과 그 건물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지하 배수관으로 추정되는 라인을 따라 나타나는 미세한 온도 상승이었습니다. 그 온도 상승 폭은 불과 섭씨 0.5도 미만. 저희의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노이즈로 필터링되어 버릴 수준의 미미한 변화였습니다. 박사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사용 후의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끌어들인 냉각수가 지하 배관을 통해 강으로 방류되면서 발생하는 열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북한은 저희의 위성 감시가 원자로 건물 자체에 집중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며칠 전에 비밀리에 인출한 연료봉을 이 위장된 창고 건물로 옮겨 사후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희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리나의 설명이 끝났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모킹건을 찾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생각을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떻게 이 미세한 변화를 포착했을까요? 그들의 AI는 어떻게 이것을 의미 있는 신호로 판단했을까요? 답은 데이터의 축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리랑 시리즈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반도의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방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은 영변의 평상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선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미세한 이상 징후를 그들의 시스템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찰국의 압도적인 하드웨어로도 단기간의 집중 감시로도 따라할 수 없는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통찰력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자료를 들고 상황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스콜세 국장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제 모니터에 뜬 시계열 열 지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 루비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스콜세 국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아리랑 7호가 잡아냈습니다. 저희가 영변의 대문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열기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이나 조소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현실에 대한 무거운 인정만이 감돌았습니다. 스콜세 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제국에 드리워진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리랑 7호는 마침내 스스로의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영변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저의 보고서 동맹의 진화를 전격 승인했고 NSC는 즉시 한미 우주안보 협력 강화 TF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논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의 새로운 건물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 층에 자리한 전면이 통유리로 된 거대한 상황실. 그곳의 이름은 한미연합 우주작전 센터였습니다. 저의 제안이었던 정보융합센터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상황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2개의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 우주군의 델타 로고와 한국 공군 우주작전대대의 페가수스 로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십 명의 양국 장교와 분석가들이 함께 앉아 각자의 콘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미군 전투복과 얼룩무늬 한국군 전투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팀 스피릿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일스 박사님. 제 옆에 선 한국 측 센터장 박성진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 스피릿. 냉전 시절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상징이었던 그 이름이 이제 우주시대의 새로운 협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저는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저희 국가정찰국의 위성들이 보내오는 전 지구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고, 오른쪽 화면에는 아리랑 7호와 7회 2호,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쌍둥이 편대를 완성했습니다. 가 보내오는 한반도 주변의 초고해상도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군 분석가가 외쳤습니다. 아리랑 7회 2호, 함경남도 연포 비행장 인근 산악지대에서 비정상적 전파 신호 포착. 이장된 이동식 발사대 기지일 가능성 있음.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옆자리에 미군 분석가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접수했다. 해당 좌표로 미군 통신감청 위성 트럼펫의 빔을 집중시키겠음. 동시에 30분 후 통과 예정인 키올 위성에 긴급 촬영 명령 하달. 합성계구 레이더 위성이 숲속에 숨겨진 점을 찾아내고 통신감청 위성이 그 점의 정체를 파악하며 고해상도 광학 위성이 그 점을 면으로 확대하여 확인하는 과정. 과거에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며칠씩 걸렸을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이 하나의 공간에서 단 몇 분 만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둑의 돌과 체스의 킨이 함께 두는 완벽한 협주고. 제가 꿈꿨던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나라 군대의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철학과 역사를 가진 두 문명이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만나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더 위대한 하나로 진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NSC를 떠나 지금은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안보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에게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학생들은 전투기, 항공모함,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다. 적보다 먼저 보고, 더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 그리고 저는 저의 낡은 해고록의 한 페이지를 펼쳐 그들에게 아리랑 7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희가 얼마나 오만했고 저희의 시야가 얼마나 편협했으며 저 멀리 작은 반도의 나라가 저희에게 어떻게 별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의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6개의 모니터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지구를 돌며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있을 작은 거인 아리랑 7호와 7A2호를 생각합니다. 그 위성들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꿈을 잃지 않았던 한 민족의 집념이자 압도적인 강자 앞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낸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의 오만했던 세계관을 부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준 고마운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의 회고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제 한국 위성 없이는 동북아 전장을 온전히 볼 수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위협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공리이자 저희가 마땅히 인정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냈던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별을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별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 별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이제 더 넓고 깊은 우주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바로 그 깨달음에 대한 저의 뒤늦은 고백이자 헌사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미국 백악관 NSC 수석 분석관의 눈을 빌려 대한민국 아리랑 7호가 어떻게 미국의 어둠의 시간을 깨뜨렸는지, 그리고 한미 동맹의 판 자체를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한 편의 이야기처럼 따라가 봤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구름 앞에 장님이 되던 시절, 한국은 200kg짜리 작은 위성 하나로 더 큰 눈이 아니라 더 똑똑한 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동창리의 구름을 갈라버리고 영변의 섭씨 0.5도짜리 미세한 열기까지 읽어내며 결국 미국의 전략까지 바꿔놓았죠. 이런 이야기를 미국 사람 입을 통해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어느 장면에서 가장 소름이 돋으셨는지, 아리랑 7호 말고 또 어떤 한국의 기술 무기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진짜 많이 강해졌구나 이 사실을 알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아리랑 7호 파이팅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